저 남자 램지는 결코 줄 모르고 빼앗기만 한다. 램지 부인은 주었지. 주고 주고 또 주고 그러다 죽었고 이 모든 것을 남겨놓았다. 그녀는 죽었고 여기 릴리는 44살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채 그림을 그린답시고 서서 장난칠 수 없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 소설 등대로는 등대가 보이는 해안가의 여름 별장에서 램지 가족과 그들의 손님들이 모여 휴가를 보내는 이야기다. 가부장적인 램지와 모든 사람을 아우르는 따뜻한 감성의 램지 부인을 축으로 손님들이 서로를 관찰해 간다. 그리고 10년 뒤 세상을 떠난 램지 부인의 부재 속에서 다시 별장을 찾은 램지 씨는 아들 제임스와 등대로 떠난다. 그리고 램지가의 손님이었던 화가 릴리는 10년 전 완성하지 못한 램지 부인의 그림을 완성한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있을 겁니다. 이 작가의 책을 1도 읽지 않았는데 그 작가의 책을 마치 읽은 것처럼 느끼는, 그리고 이 작가에 대해서 1도 모르는데 마치 이 작가랑 굉장히 친한 것처럼 느끼는 그런 책, 그런 작가 있으실 건데요. 오늘 우리가 얘기할 이 버지니아 울프가 그런 작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버지니아 울프의 책 등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이 책은 꽤 많은 등장인물들이 막 나오는데요. 굉장히 액티브하지 않고 굉장히 조용하고 네. 이 등장인물들을 또 봤을 때 그렇게 막 캐릭터가 넘치고 막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더라고요. 램지가의 여름 별장에 그 가족과 손님들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여름 별장에 파티를 하면 벅적벅적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첫 등장 대사가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램지는 깐깐하고 완고한 성격의 아버지. 예. 그리고 텐슬리는 여자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절 무시하는 사람. 카마이클은 존재감마저 미미한 그런 인물로 등장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 남자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우, 예,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진쌤. 그 말씀 들으니까 예. 사실 이 소설에 많은 그 등장인물, 특히 이제 남자들이 등장하는데 참 한결같이 좀 매력이 없는 그런 인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보면서 이게 이제 19세기 말 아마 20세기 초 그 무렵에 이제 그 사람들일 텐데, 야, 역시 이때 이렇게 가부장제가 굉장히 강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우리 이제 그 아버지, 예? 할아버지 이제 모습도 좀 그렇지만 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가부장제적이고 권위적이고 또 상당히 이제 비합리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고, 그런데 또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 또 나름대로의 이제 고민, 또 어떤 쓸쓸함, 그리고 이제 어떤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칭찬에 목말라서 엄청 칭찬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그 아버지가 동종업계 종사자 아니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소설에서 특히 이제 그 램지 씨라는 이제 철학자가 나오는데, 네. 같은 이제 철학도로서 상당히 좀 공감, 뭐랄까요, 이 약간 동일시를 안 하려고 하면서도 좀 이렇게 동일시되는 측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도로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삶 속에서 항상 이제 어떤 철학적인 고민을 하고 자기의 이제 저술에 대해서 이제 그 고심을 하고, 그게 참 쉽지 않거든요. 네. 이 그 대가족을 거느리면서도 일상 속에서 자기의 이제 철학적인 그 작업을 성실하게 이제 수행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이 같은 철학도로서
공감이 가면서도 네. 참 딱하다. 이 책을 읽으면서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신 진태원 선생님의 고백이었고요. 우리 손현주 선생님 좀 다르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이때 쓰여진 시기가 1880년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 1927년에 출판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울프가 자기 유년 시절을 40대 때 한 10살 정도의 자기 모습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그린 건데 그 시대에 그 어머니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 하면 미모와 부덕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실제로. 실제로. 그리고 거기 등장하는 남자들은 사실 울프가 자기 아버지를 보았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그려진 남자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외적인 어떤 사건이 별로 없죠. 전부 다 속으로 누가 어떤 표정을 하고 뭘 어쩌면 속으로 생각을 한 10번, 20번 하고 있어요. 다들. 그걸 그려놓은 작품이기 때문에 이게 울프 눈에 멋있는 남자가 없고 멋있는 남자가 없는 캐릭터들만 데려다 놨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손윤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설은 울프 자신의 그 유년을 녹여낸 네. 어떻게 보면 자전적 이야기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습니다. 울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면 램지 씨와 램지 부인으로 분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릴리는 그러면 여기선 울프 자신으로 표현이 되는 거겠네요. 울프 자신일 수도 있고요. 사실 울프의 바로 위에 2살 위에 언니가 바네사 벨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래서 둘이 어려서부터 이제 우리는 엄마처럼 살지 말자.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울프의 어머니였던 그 줄리아 스티브는 정말 아름다우면서 또 현숙하고 현모양처에 그대로 그 모델을 따라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울프는 엄마를 너무 사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처럼 살면은 자기는 작가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어머니가 13살에 자기가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평생 너무나도 가슴 아파했지만은 실제로 나중에 뭐라고 하냐 하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라면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을 거다. 언니도 화가가 되지 못했을 거다. 그 어머니는 실제로 그 여성의 고등교육도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여성운동도 당연히 반대를 했고요. 근데 어머니가 이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말세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이 현숙한 부인, 이 아름다운 가정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면 여자들은 항상 희생적으로 이렇게 가정을 돌보고 집안의 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분인데 그런데 그 딸들 세대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머더니티 속에서 그 대안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자들이 자기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결혼과 가정 말고 다른 데서 구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등대로라는 작품을 아마 읽어보시면은 전혀 다른 식의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 서술 기법이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 따분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왜 이렇게 쓰는지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작품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신 여기서는 내면의 풍경을 굉장히 섬세하게 보여주죠. 이렇게 내면의 풍경을 그려내는 이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외적으로는 아까 굉장히 재미없는 사람들 또는 사건도 아무것도 없고 실제로 이 작품이 10년을 넘게 연결이 되지만 앞부분 하루, 중간에 10년은 아주 짧게 뛰어넘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등대로 가는 하루, 그게 다예요. 그 하루 동안 이틀이죠. 10년 전의 하루와 10년 후의 하루. 근데 10년 후의 하루에서 그 10년 전을 바라다 보는 거죠. 램지 부인이 대표하는 10년 전의 그 하루는 램지 부인이 대표하는 구질서가 아직 살아있는 세계.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유럽의 완전히 정치 질서, 사회 질서가 다 뒤바뀐 그 다음의 세대. 거기에 이제 릴리는 다시 찾아와서 그 10년 전에 혼란스러웠던 자기보다 훨씬 성숙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램지 부인이 보여주는 그 구시대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여성의 삶,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결혼하지 않고 내 일을 한다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떤 여자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제 일을 중심으로 자기 인생을
다시 구성하는 이런 삶을 살아보기 시작하는 이 눈길로 이 사람들을 다시 쳐다보는 거죠. 소설을 계속 읽다 보면 릴리가 그런 램지 부인이 좀 헌신적인 그런 모습을 굉장히 존경하고 멋있다라고 얘기를 하다가도 또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히 남편에 대해 약간 좀 일정 부분 절망을 비슷하게 느끼는 그런 램지 부인의 모습들도 보이거든요. 이 둘의 대비를 통해서 울프가 과연 말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건지 굉장히 읽으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진 선생님, 우리가 이 네. 배경을 좀 보고 읽으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배경이 된 게 19세기 말 이제 20세기 초인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마더니티라고 부르는 또 이제 근대성, 현대성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그 일상적인 삶으로 이렇게 좀 그 확산이 되던 그러니까 이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인 이제 삶의 어떤 그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지던 이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그 변화를 기본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근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정된 게 없어요. 계속 변화합니다. 계속 변화하고 어제 것이 이미 낡은 것이 되고 오늘은 이제 내일 올 것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이제 변화하는 것이 근대성의 이제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 무렵에 사람들이 그 과거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또 그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이제 고수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그 삶의 방식, 새로운 가치는 아직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그 삶, 특히 이제 정신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돈스럽고 이제 그 혼란의 이제 순간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근대적인 삶에서 그 두 가지 이제 상이한 좀 삶의 방식을 대표하는 인물이 제가 볼 때 이제 램지 부인하고 바로 이제 릴리라는 그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램지 부인은 이 혼돈과 이 변화의 시기 속에서 전통적인 삶의 그 방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는 그걸 이제 대표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램지 부인이 릴리한테 하는 얘기가 독신으로 사는 그 여자의 삶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다. 인생의 중요한 걸 놓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해라라고 이제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릴리는 그렇지 않죠. 릴리는 이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을 뿐더러 릴리는 그 화가의 길을 가면서 이 릴리에게 이 화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혼돈의 이 세상,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의 의미를 묻는 겁니다. 이 삶의 의미라는 게 뭘까? 그것이 이제 릴리에게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작업하고 이제 말하자면 함께 묶여가지고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릴리 자신의 해법을 추구하는 그 작업이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여기서 좀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새로운 여성인데 그냥 보통 여성이 아니라 뭔가 자기 독자적으로 삶의 의미를 찾고 개척하려는 여성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삶의 그 굴레에 좀 빠져들지 않고 그런 새로운 여성을 대표하는 게 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굉장히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이 세대, 모호한 세대에 램지 부인으로서 그 전에 인생을 살았던 여성들과 이 이후에 모호한 삶을 살면서 새로운 여성성을 내비치는 릴리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는 이 책에서 그야말로 모더니티라고 한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문학의 정말 물 흐르듯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막 이거 누구 말이야 하면서 쫓아가다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고 네. 이거 대사인가 싶은데 알고 보면 또 이상한 얘기고 새로운 실험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전 이 소설의 제목이요. 전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등대인 줄 알고 있었어요. 등대로더라고요. 정작 등대행은 소설 말미에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하지만 이러면서 등장하고 나서 못 간단 말이에요. 소설 말미에 겨우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일단 등대로가 주는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등대 자체보다 이 등대로 가는
등대로 가는 그 과정, 또 그 등대로 가기 이전에 사람들 사이의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충돌, 갈등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물론이지. 내일 날이 맑으면 말이야. 어머니의 말은 아들에게 특별한 기쁨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날이 맑지 않을 게다. 그의 아버지가 응접실 창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도끼나 부직갱이 아니면 아버지의 가슴에 구멍을 낼 수 있는 어떤 무기라도 가까이 있었다면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제임스는 그것을 움켜잡았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 보면은 그 일부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내일 등대로 여행 가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어린 그 제임스는 거기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잔인하게 내일 비 와서 못 가. 꿈도 꾸지 마. 굉장히 진심으로 라고. 얘기해요. 예. 그냥 아주 냉정하게 단칼로 이제 그 아이의 욕망을 좌절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아이가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 때문에 받은 심리적인 상처, 그게 이제 10년 동안 이제 계속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등대로 가고 싶은 사람은 이 제임스인데 그 등대로 가는 것을 그 욕망을 좌절시킨 사람이 이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근데 10년 뒤에는 그 좀 거꾸로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버지가 왜 이렇게 꾸물거려? 등대 가야 되는데 빨리빨리 준비하고 나와. 그래서 등대로 가는 것을 재촉하고 이끌어가는 게 이제 램지 씨가 되고, 반면에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은 마치 끌려가듯이 끌려가듯이 이제 억지로 그 따라 나서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아들인 제임스가 아버지에게 진짜 칼을 갈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한마디만 더 해봐. 내가 이 뭐 찔러 때릴 수 있는 거 막 잡는다. 찔러 죽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의 말하자면 폭군 같은 이 행위에 대해서 아주 이제 분개를 하죠.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자기의 욕망을 좌절시켰다가 이번에는 또 자기 멋대로 등대로 가자고 자기들을 이제 그 재촉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 너무나 이제 큰 분노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정신분석 이론하고 너무 이게 잘 맞아요. 이 프로이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오이디푸스 그 과정을 설명을 하면서 그 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을 느낀다 그래요. 한편으로는 그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데 아빠가 엄마를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엄마를 독점하고 있는 아빠에 대한 어떤 이 시기, 그 다음에 이 분노의 이제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정상적인 경우 아들은 그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정신분석에서 동일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될 거야.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동일시 과정을 거치면서 아들은 비로소 하나의 이제 남자가 되고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이트에 따르면 아들과 아버지 사이의 관계는 한편으로는 경쟁, 또 이 갈등의 관계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동일시와 선망의 관계가 이제 있는 거죠. 그 제임스가 6살 때 아버지로부터 단칼에 거절당하면서 약간 뭐랄까 등대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 등대로 가서 이제 배 몰면서 갈 때 아버지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동일시죠. 내가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나도 아버지와 같은 그 인물이 됐구나. 그러니까 이 1부와 3부에서 등대로 가는 그 과정 또는 등대로 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어떤 그 갈등을 표현을 하고 있다면 마지막 3부에서는 그 갈등에서 동일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이 소설이 아닌가 좀 그렇게 읽었습니다. 손 선생님, 제임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때 아버지가 단칼에 거절만 안 했어도 참 그때 어렸을 때 가보는 거였는데 등대가 아니라 등대로가 제목이란 말이에요. 요걸 또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 작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등대 부분이에요. 논란이 되나요? 왜냐하면 등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 등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모두들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동경이나 꿈, 도달하고 싶은 곳, 등대를 향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감정과 의견들, 또 등대에 대한 기억들. 근데 그 등대는 사실 또 램지 부인이기도 하거든요. 릴리는 등대 자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오히려 등대하고 램지 부인이 동일선상에 상징적으로 존재한다고도 또 볼 수가 있어서 결국 맨 끝에 한쪽에서는 램지 씨가 아이들 둘 데리고 등대로 가요. 그 등대가 아주 멀지 않기 때문에 보트 타고 가는 게 날씨가 좋기 때문에 보이고 그 바다가 보이는 뜰에서 릴리는 10년 동안 완성 못했던 그 램지 부인을 그리던 그림을 완성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저긴 도착하고 그림으로 이제 램지 부인을 완성을 하고 이러면서 두 개가 겹치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등대는 가서 등대를 보는 이게 아니라 작품을 이루는 하나의 가장 중심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릴리가 그림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기존에 있었던 삶의 방식 또 전통, 어떤 그 규칙 이것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그 아무리 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현대인의 삶에 이제 기저에 녹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전혀 새롭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제 과거의 어떤 규칙, 삶의 방식을 따르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양가적이죠. 한편으로는 과거를 계속 부정하고 전통을 부정하고 자연을 거리를 두려고 하고 하지만 또 동시에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당히 좀 양가적인 그 관계에 처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통 속에서 그 과거 속에서 자기의 그 기반을 발견하면서 또 동시에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인의 상당히 좀 모순적이고 양가적인 그 면모를 아마 릴리가 제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양가적인. 지금 오늘 내가 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또 넌 옛날 거야. 과거. 그러니까 양가적이다. 등대는 한 번 켜졌다 한 번 꺼졌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켜졌다 한 번은 꺼졌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등대로 가는구나. 저는 오늘 이것을 오늘의 한 문장으로 정하고 싶습니다. 뭐 울프 자신도 그랬잖아요. 등대로 가는 길은 시면의 공간으로 떠나는 길이다. 우리 이제 모더니즘을 향해서 가려면 한 번은 갔다가 아이고 또 아니네 또 꺼졌다가 갔다가 꺼졌다가 저는 제 한 줄 표현 굉장히 만족합니다. 다른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건 울프가 등대로라는 작품은 울프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게 바치는 하나의 만가, 엘러지라고 보겠습니다.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슬픈 노래죠. 울프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그 외적인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내면적인 풍경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줄로 하자면 휴양지의 이 풍경화에 덧그려진 어떤 근대인들의 좀 심리적 풍경화 이게 이제 이 등대로가 아닌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겨울이 밤을 한 묶음 틀어쥐고서 피로를 모르는 손가락을 놀려 그것을 계절마다 골고루 조금씩 나눠주고 있다. 안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 어디에 나온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세요.